믿기 힘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새벽 서재에서 히브리어 원문을 펼쳐든 순간이었어요. 한 지명을 소리내어 읽던 중 손이 멈췄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들어본 발음이었거든요.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것은 남도 해안가 작은 마을 이름이었습니다. 머릿속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도를 펼쳐놓고 하나씩 표시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성경 속 고대 도시 이름들이 한반도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발음과 의미까지 일치하면서 말이죠. 동쪽 끝을 뜻하는 단어와 동해안 포구, 언약의 언덕을 번역한 듯한 산 이름들이 정확히 매칭되었어요. 현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을마다 숨겨진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런데 경상북도 한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히브리어가 새겨진 돌판이었어요. DNA 분석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중동 계통 유전자가 발견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발견보다 더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제가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펼쳐든 것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지만 늘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했는지, 왜 이런 지명들이 붙여졌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이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죠. 대학원에서 고대 근동학을 전공하며 접해했던 아람어와 히브리어 문헌들이 저에게는 단순한 학문적 대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언어로 다가왔거든요. 마치 3000년 전 사람들의 목소리가 직접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기초 지식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고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던 것이죠.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신 내용도 좋았지만 결국은 번역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해석이었거든요. 번역된 성경을 읽으며 느꼈던 어떤 아쉬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옮겨진 문장들이 분명히 의미는 전달하고 있었지만 뭔가 핵심적인 부분이 빠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원래 기록자가 담고자 했던 진짜 의미가 번역 과정에서 희석되거나 변질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저를 괴롭혔거든요. 특히 지명의 경우에는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직접 부르던 이름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서재에서 원문을 한 글자씩 해독하며 지명들의 본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라고 걱정했지만 점차 저의 열정을 이해해주기 시작했어요. 히브리어 사전과 어원 사전을 옆에 두고 하나하나 찾아가며 읽는 과정은 마치 고고학자가 유물을 발굴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때로는 한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 몇 시간씩 자료를 뒤적이기도 했고 관련된 고대 문헌들까지 찾아가며 비교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각각의 단어가 품고 있는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당시 사람들이 그 지명을 부르며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상상해보곤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고 추억이 서린 곳이고 때로는 신성한 의미가 담긴 장소였을 테니까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처럼 잘 알려진 도시들부터 시작했는데 히브리어 발음으로 읽어보니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소리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예루샬라임이었고 베들레헴은 베이트 레헴이었죠. 갈릴리는 갈릴이었고 가나안은 크나안에 더 가까웠습니다. 요단강은 야르덴이었고 시온산은 찌온이었어요. 이런 발견들이 저에게는 작은 충격이었어요. 수십 년간 익숙하게 불러왔던 이름들이 사실은 전혀 다른 소리였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마치 평생 알고 있던 친구의 진짜 이름을 뒤늦게 알게 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동안 우리가 부르던 이름들은 그리스어나 라틴어를 거쳐서 변형된 것들이 많았고 때로는 아예 다른 언어의 번역어였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낯선 발음들이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느낌이었어요. 뭔가 익숙한데 정확히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상태였죠. 마치 꿈에서 들었던 멜로디를 깨어나서 흥얼거리려고 하는데 정확히 떠오르지 않는 그런 답답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을 소리내어 읽던 순간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것은 전라남도 해안가 어느 작은 마을 이름이었습니다. 몇 년 전 답사차 내려갔을 때 들었던 그 지명이 갑자기 생각났거든요.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던 이름인데 지금 다시 떠올려 보니 너무도 신기한 일치였어요. 발음이 너무도 흡사했거든요. 아니 흡사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같다고 봐도 될 만큼이었어요. 억양이나 음의 높낮이까지 고려하면 더욱 놀라운 일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비슷한 소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언어학적으로 봐도 우연의 일치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단순한 음성학적 유사성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냥 소리만 비슷한 게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차원에서의 연결점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원문을 읽어가며 지명들을 분석해 보니 이런 일치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마스쿠스를 히브리어로 읽으니 다메세크였는데 이것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고 갓과 단과 아셀 같은 지파 이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헤브론은 헤브론이 맞았지만 발음에 미묘한 차이가 있었고 여리고는 예리호에 가까웠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발음과 의미가 한국의 지명과 겹쳐지는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 개 정도야 우연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수가 늘어나면서 이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이 정도의 일치는 일반적인 확률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았어요. 무언가 더 깊은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한 일치를 확인해 보기 위해 저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더 이상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학자로서의 양심이 저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우선 집에 있던 전국 지명 사전부터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두꺼운 사전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이 마치 보물찾기 같았습니다. 한국 지명의 어원을 다룬 책들과 각 지역의 향토사 자료들을 하나씩 찾아가며 읽어봤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구하기 어려운 향토지들까지 복사해서 가져와 밤늦게까지 읽곤 했어요. 놀라운 것은 많은 한국 지명들이 그 유래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설이 존재한다는 점이었어요. 학자들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고 심지어 같은 지명에 대해서도 상반된 해석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대로 올라갈수록 그 기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삼국시대나 그 이전의 지명들은 대부분 유래 미상이나 전설에 의하면이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 설명들이었어요. 마치 어떤 비밀이 숨겨진 것처럼 말이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해안가 그 마을부터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예루살렘과 발음이 비슷했던 그곳 말이에요. 직접 그 마을에 전화를 걸어 이장님께 여쭤보기도 했고 관련된 옛 문헌들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향토사를 찾아보니 그 마을은 고려 시대부터 그 이름으로 불려왔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도 몇 차례 언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흥미롭게도 그 마을 이름의 뜻은 동쪽에서 오는 평화로운 곳이라는 의미였어요. 한자로는 다르게 표기되어 있었지만 실제 발음과 뜻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인 것을 생각하면 발음뿐만 아니라 의미까지 겹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통계학적으로 봐도 이런 일치가 나타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거든요. 계속해서 다른 지명들도 추적해봤습니다. 이제는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히브리어 성경의 주요 지명들을 모두 정리하고 각각에 대응하는 한국 지명이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어 베이트 레헴과 비슷한 발음을 가진 충청도의 한 면 소재지를 발견했는데 그곳의 옛 이름을 조사해 보니 빵집 마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문헌에 따르면 그 마을은 예로부터 곡식이 풍부해서 빵을 만들어 주변 지역에 공급하던 곳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베들레헴이 빵의 집이라는 의미인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죠.
이런 우연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은 히브리어, 갈릴과 발음이 흡사했는데 그 마을 이름의 뜻은 둥근 언덕이었고 갈릴리가 원형의 지역을 의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 마을은 둥근 언덕들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이었어요. 위성사진으로 확인해봐도 정말 원형에 가까운 지형이었습니다. 강원도의 한 산 이름은 히브리어 헤르몬과 발음이 비슷했는데 그 의미도 높은 산으로 동일했습니다. 실제로 그 산은 해당 지역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였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지리적 배치였습니다. 성경에서 이들 도시의 상대적 위치와 한반도에서 해당 지명들의 위치가 묘하게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도를 펼쳐놓고 비교해보니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동쪽 끝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지명과 같은 이름을 가진 동해안 포구, 남쪽 경계를 뜻하는 단어와 발음이 같은 남해안 마을들이 실제로도 한반도의 동쪽과 남쪽 끝에 위치해 있었던 것입니다. 서쪽을 의미하는 지명은 서해안에, 북쪽을 뜻하는 이름은 북쪽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어요. 이런 일치가 10여 개가 넘어가자 저는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서 뭔가 중대한 발견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고대의 연결고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흥분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잠 못 이루던 그날 밤 이후 저는 더욱 체계적인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를 이미 지나버렸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단순히 발음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명이 갖는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 배경까지 함께 살펴보기로 했어요. 각 지명이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지, 어떤 역사적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지, 그 지역에 어떤 특별한 문화적 특징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국립중앙도서관의 고문서 열람실까지 찾아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접근하기 어려운 귀중한 자료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거기서 조선왕조실록과 각종 지리지들을 뒤지며 더 깊이 파고 들어갔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관련된 모든 기록을 찾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보물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발견한 한 구절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법한 짧은 문장이었는데 제가 찾고 있던 맥락에서 보니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지역의 설명에서 이 땅의 이름은 서역에서 전해진 말에서 유래되었다라는 기록을 발견한 것입니다. 서역이라는 표현이 당시에는 중동 지역을 포함한 서쪽 지역을 총칭하는 말이었거든요. 단순히 중국 서부나 중앙아시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개념이었던 것이죠.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그 지역의 이름이 바로 제가 찾고 있던 히브리어 지명과 일치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마치 실마리를 찾은 것처럼 다른 문헌에서도 비슷한 단서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한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 이전에는 놓쳤던 기록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고구려 시대의 지명에 대한 기록에서도 서방에서 온 이들이 붙인 이름이라는 표현을 발견했고 이 기록은 삼국사기의 지리지 부분에 나와 있었습니다. 신라의 향가에서도 먼 땅의 말로 부르는 고울이라는 구절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런 기록들은 모두 제가 찾고 있던 히브리어와 유사한 지명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 체계적이고 일관성이 있었어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들 지명 주변에서 발견되는 고고학적 유물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지명만 주목했는데 실제 그 땅에서 나온 유물들까지 살펴보니 더욱 놀라운 연결점들이 드러났어요. 몇몇 지역에서는 중동 지역의 것과 유사한 토기, 파편이나 장신구들이 출토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특히 경주 지역에서 발견된 일부 유물들은 고대 근동 문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실크로드를 통한 문화 교류의 결과로 해석되고 있었지만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지명의 일치와 함께 보면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의 민속이나 전설에서도 흥미로운 공통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히브리어와 유사한 지명을 가진 마을들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 중에는 서쪽 먼 땅에서 온 조상들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런 전설들은 후대에 만들어진 것일 가능성도 있지만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독립적으로 전해진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컸어요. 그런데 이 모든 단서들을 종합해보니 하나의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고대의 중동 지역에서 한반도로 이주해온 집단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들이 자신들의 고향 지명을 새로운 땅에 그대로 옮겨 붙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뉴욕이나 뉴잉글랜드처럼 말이죠. 이민자들이 새로운 땅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친숙한 이름들을 붙이는 것은 인류 역사상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대담한 가설이었고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학계에서 받아들여지려면 더욱 치밀하고 객관적인 근거들이 있어야 했거든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저는 언어학적 접근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제까지의 발견들이 아무리 흥미로워도 학문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더욱 정밀한 분석이 필요했거든요. 단순한 발음 유사성을 넘어서 음성 변화의 법칙을 적용해 보면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언어학에서는 음성 변화가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을 따른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으니까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의 한 교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오랫동안 고대 한국어 연구에 매진해 오신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제 이론을 다소 의심스러워 하셨지만 구체적인 자료들을 보여드리니 흥미를 보이시더군요. 특히 제가 정리한 지명 대조표를 보시더니 이건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네요 라고 말씀하시며 본격적인 분석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함께 분석해본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비슷해 보이기만 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매우 체계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어에서 한국어로의 음성 변화가 일정한 규칙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의 샬롬이 한국어에서는 살음으로 변화하는 패턴에서는 어미의 롬이 음으로 바뀌는 규칙성이 있었고, 히브리어의 베이트가 베나베즈로 축약되는 현상에서는 중간 모음이 탈락하는 전형적인 음성 변화를 보여줬어요. 이런 음성 변화는 언어가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변화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언어학에서 말하는 음성 법칙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특히 자음 변화에 주목하셨습니다. 히브리어의 인두음들이 한국어에서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강세의 위치가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세밀하게 분석해 보셨어요. 그 결과 히브리어에서 한국어로의 변화가 단순한 차용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자연스러운 언어 변화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중간 단계의 흔적들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고구려와 백제의 옛 지명들 중에는 히브리어와 현재 한국 지명의 중간 형태를 보여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기록된 고대 지명들을 살펴보니 현재 우리가 아는 지명과는 다른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들이 바로 언어 변화의 중간 단계를 보여주는 것들이었어요. 마치 언어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화석 같은 존재들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실제 언어적 연결고리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체계적인 음성 변화가 우연히 일어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히브리어 계통의 지명들이 한반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경로를 따라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 길을 따라 이름을 붙여나간 것처럼 말이죠. 지도에 표시해 보니 그 경로는 서해안에서 시작해서 내륙으로 들어가 다시 동해안으로 나가는 하나의 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무작위적인 분포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명확한 패턴이 있었거든요.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 그 경로는 고대 한반도의 주요 교통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삼국시대의 주요 도로망을 그려놓은 지도와 비교해 보니 거의 완벽하게 겹쳐졌어요. 조선시대의 역참 체계와도 겹쳐졌고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이 길이 단순한 교통로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가진 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대의 어떤 중요한 집단이 이 길을 따라 이동하면서 자신들의 지명을 남겨놓은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그 경로를 직접 답사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실제로 그 길을 따라가 보면 뭔가 새로운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책상에서의 연구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답사지는 인천 앞바다의 작은 섬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요나와 발음이 비슷한 이름을 가진 곳이었죠. 서울에서 새벽 일찍 출발해서 인천항에 도착한 것이 오전 9시쯤이었어요. 작은 어선을 빌려서 그 섬으로 향했는데 바다 위에서 바라본 섬의 모습이 마치 큰 고래의 등처럼 보였습니다. 배를 타고 그 섬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묘한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뭔가 특별한 기운이 감도는 것 같았거든요. 섬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섬에는 다른 서해안 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풍습이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지역적 특색 정도로 생각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일반적인 한국 문화와는 확연히 다른 점들이 많았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한국의 제사와는 달리 제물을 바다에 띄워보내는 의식을 행하고 있었어요. 매년 음력 3월과 9월에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큰 행사였는데 제물을 작은 배에 실어서 바다로 흘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이야기와 묘하게 겹쳐졌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그들이 이 의식을 할 때 부르는 노래였어요. 가사 중에 큰 물고기와 삼위일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요나서의 핵심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거든요. 섬 주민들은 조상 때부터 내려온 방식이라고 했지만 정확한 유래는 모르고 있었어요. 다만 이 의식을 하지 않으면 바다에서 큰 사고가 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육지로 올라와 다음 지점들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제가 미리 작성한 답사 계획에 따라 히브리어 지명과 유사한 곳들을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경기도의 한 산골 마을에서는 히브리어 베델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곳을 찾았어요. 서울에서 차로 2시간 정도 달려가야 하는 외진 곳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계곡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신기한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높이가 대략 3m 정도 되는 거대한 바위였는데 신기하게도 자연적으로 계단 모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하늘돌이라고 부르며 특별히 여기고 있었죠. 매년 정월대 보름에는 그 바위 앞에서 마을 제사를 지낸다고 했어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하늘 사다리 꿈을 꾼 곳의 이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일치였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그 바위 주변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점이었어요. 충청도 지역에서는 더욱 확실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히브리어 길갈과 바름이 같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정말로 돌로 쌓은 원형 구조물이 남아 있었어요. 지름이 대략 10m 정도 되는 원형으로 돌들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12개의 큰 돌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길갈이 12개의 돌로 만든 기념물이 있던 곳이라는 것을 떠올리면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고고학적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구조물의 배치나 돌의 개수가 성경 기록과 유사한 점들이 많았어요. 마을 어르신들 말로는 일제강점기 때까지는 더 많은 돌들이 있었는데 도로 공사하면서 많이 없어졌다고 하시더군요. 답사를 계속하면서 또 다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히브리어 개통 지명들이 있는 곳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던 것이죠. 대부분 물과 관련된 장소였어요. 강가나 샘터 혹은 바다와 가까운 곳들이었습니다. 특히 좋은 물이 나오는 샘이 있는 곳들이 많았어요. 이것 역시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물가에서 일어났다는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고 야곱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고 모세가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한 이야기들 말이죠. 그런데 경상북도의 한 지역에 도착했을 때 정말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향토사학자 한 분이 저에게 보여준 것은 조선시대 고문서였는데 거기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제가 찾고 있던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숨어 있었어요. 그 고문서는
17세기에 작성된 족보의 일부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누런 한지의 붓글씨로 정성스럽게 기록된 것이었어요. 향토사학자분께서는 이 문서를 보신 분은 선생님이 처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동안 집안 대대로만 전해져 내려왔던 비밀스러운 기록이었던 것이죠. 문서를 펼쳐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거기에는 한 가문의 시조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었는데 서역 헤브론에서 동쪽 끝 땅으로 와서 정착했다는 구절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고 다윗이 처음 왕이 된 곳으로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도시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상들이 건너온 길에는 고향의 이름들을 하나씩 남겨두었으니 후손들이 그 길을 따라 근본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발견한 히브리어 지명들의 분포 패턴을 정확히 설명해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마치 고대의 이정표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헨젤과 그레텔이 빵 부스러기를 뿌려놓은 것처럼 자신들의 발자취를 남겨둔 것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새로운 땅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후손들을 위한 배려까지 해둔 것이었습니다. 그 족보에는 또한 이주 시기에 대한 단서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진 후 300년이 지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를 계산해보면 대략 기원전 3세기경에 해당했어요. 이 시기는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이후 헬레니즘 문화가 확산되던 때로 실제로 많은 민족들이 대이동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가문의 후손들을 수소문해서 만나보았습니다. 현재 그 마을에 살고 계신 할아버지께서는 처음에는 경계하시더니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시고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우리 집안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긴 한데 지금까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집안에 보관되어 있던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동안 혹시 누군가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숨겨왔던 가문의 비밀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대대로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온 노래였어요.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히브리어 단어들이 한자로 음차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샬롬이 사렴으로, 아도나이가 아도네로 표기되어 있었어요. 노래 가사를 해석해보니 고향을 그리워하는 내용과 함께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라는 구절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이 노래는 매년 추석에 조상 제사를 지낼 때 불렀다고 하시더군요. 가족들만 모인 자리에서 조용히 불러왔던 은밀한 전통이었습니다.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는 특히 인상적인 구절이 있었어요. 동방의 해 뜨는 땅에서 다시 만나리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것은 마치 미래에 대한 예언 같기도 했고 후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같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어릴 때 할아버지로부터 이 노래를 배웠는데 그때도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마지막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가져온 물건이 하나 있는데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며 방 안쪽 장롱에서 낡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그 보자기도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았는데 비단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보자기를 풀어보니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작은 돌판이었습니다. 그 돌판에는 히브리어 문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크기는 손바닥만 했지만 글자는 매우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이것은 한국에서 발견된 최초의 고대 히브리어 유물이었습니다. 문자를 해독해보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성경 구절이었어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돌판이야말로 고대의 중동에서 한반도로 온 사람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결정적 물증이었습니다. 더 이상 추측이나 가설이 아닌 확실한 증거가 제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 돌판을 발견한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지명의 유사성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건의 흔적을 추적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가설에 불과했던 것들이 갑자기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온 느낌이었어요. 할아버지께 허락을 받고 그 돌판을 정밀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훼손될까 봐 걱정되셨지만 학술적 가치를 설명드리니 흔쾌히 승낙해 주셨어요. 서울대학교 고고학과의 도움을 받아
연대 측정과 성분 분석을 실시했어요. 최신 장비를 동원한 정밀한 분석이었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돌의 성분이 중동 지역의 석회암과 일치했고 제작 연대는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 사이로 추정되었어요. 이것은 족보에 기록된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새겨진 히브리어 문자의 형태였어요. 고대 히브리어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그 시대의 전형적인 문자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문자의 획 순서나 조각 기법까지도 고대 중동 지역의 전통적인 방식과 일치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것은 결코 후대에 모방해서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돌판 표면에서 발견된 미세한 흔적들도 흥미로웠어요. 오랜 세월 동안 손때가 묻어 있었고 특정 부분이 달아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 사용되었던 물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종교적 의식에 사용되었던 실용적인 유물이었던 것이죠. 이 발견을 계기로 저는 더 많은 증거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향토사학자들과 연락을 취하며 비슷한 유물이나 기록이 있는지 문의해봤어요. 처음에는 대부분 회의적인 반응이었지만 제가 발견한 증거들을 보여드리자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사례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각자 따로따로 알고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한 것이죠. 경상도의 한 사찰에서는 범종에 새겨진 알 수 없는 문자가 히브리어로 판명되었고 전라도의 한 고분에서는 중동 양식의 토기가 출토되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런 유물들은 지금까지 서역에서 온 교역품 정도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제주도에서 발견된 사례였습니다. 제주도의 한 마을에는 탐라국 이전부터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서쪽 바다 너머에서 온 사람들로 묘사되었고 하늘에 기도하는 특별한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그 마을의 제사 방식이었어요. 다른 제주도 지역과는 달리 재물을 태워서 하늘로 올려보내는 번제 형태의 의식을 행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구약 성경의 번제와 정확히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제주도 주민들은 이를 하늘제라고 불렀는데 그 의식의 순서나 제물의 종류까지도 성경의 기록과 놀랍도록 유사했어요. 이런 발견들을 종합해보니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중동에서 출발한 한 집단이 실크로드를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일부는 한반도에 정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현지 문화와 융합해 나갔고 그 과정에서 고향의 지명들을 새로운 땅에 남겨두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민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이주였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들이 남긴 흔적들이 너무나 일관성 있고 의도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혹시 의도적으로 숨겨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역사 기록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역사적 흔적들이 오늘날까지 묻혀 있었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거든요. 특히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의 기록들에 주목했어요. 국사편찬위원회와 각 지역 문화원의 자료들을 하나씩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조선 후기부터 이런 흔적들을 의도적으로 지우려는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리학이 국교로 자리 잡으면서 다른 종교적 흔적들은 이단으로 취급받았거든요. 특히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기록에서도 고대의 이상한 풍습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언급들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승정원 일기나 조선 왕조실록을 살펴보니 몇몇 지역에서 괴이한 제사를 금지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사들이 바로 제가 발견한 히브리적 전통과 연결되는 것들이었어요. 조선 정부는 유교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런 고대의 종교적 관습들을 체계적으로 탄압했던 것 같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제강점기의 기록이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사 편소회를 통해 한국사를 체계적으로 왜곡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고대 중동과의 연결고리들을 철저히 말살하려 했어요. 조선 총독부의 내부 문서들을 보면 조선의 고유한 정체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이런 역사적 흔적들을 지워야 한다는 방침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관련 유물들을 수거해갔고 전설이나 구전들도 미신으로 치부하며 탄압했습니다. 특히 히브리어 계통의 지명들을 일본식으로 바꾸거나 아예 없애버린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작업이 단순한 행정적 편의가 아니라 의도적인 문화 말살 정책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예로 경기도의 어느 마을은 원래 히브리어, 시온과 비슷한 이름이었는데 일제강점기에 태평동으로 강제 개명되었습니다. 그 개명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었어요. 충청도의 한 산은 아리엘과 유사한 이름에서 봉화산으로 바뀌었고요. 전라도의 한 포구는 히브리어 요파와 비슷한 이름에서 일본식 이름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개명 작업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마치 흔적을 지우려는 의도적인 작업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 유물들을 한국 신민화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수거해간 기록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해방 후에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혼란 속에서 많은 기록들이 소실되었고 서구화 과정에서 전통적인 것들이 구시대적인 것으로 여겨졌어요. 특히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역설적으로 고대의 히브리적 흔적들은 더욱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성경의 무대는 중동이라고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그런 흔적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여겨졌거든요. 오히려 성경을 한국사에 끌어다 붙이는 억지스러운 해석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연구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파격적이고 기존 통념을 뒤흔드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실증사학의 전통이 강한 한국 사학계에서는 이런 가설적 접근을 선호하지 않았어요. 몇몇 연구자들이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학술적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웠어요. 오히려 유사역사학이나 민족주의적 환상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해도 심사 과정에서 번번이 거절당하곤 했죠. 하지만 제가 발견한 증거들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언어학적 분석, 고고학적 유물, 문헌 기록, 그리고 현지 조사 결과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이 발견을 학계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개인적인 호기심의 차원을 넘어서 한국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중요한 발견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논문을 준비하던 중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고고학자로부터 온 이메일이었어요. 그는 제 연구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매우 흥미로워하며 직접 한국에 와서 조사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고고학자는 다비드 코엔 박사였습니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서 고대 근동학을 가르치는 권위자였어요. 30년 넘게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해온 세계적인 학자였죠. 그의 이메일을 받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해온 연구에 이런 유명한 학자가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제 연구를 알게 되었을까요? 알고 보니 제가 언어학과 교수님과 함께 작성한 예비 논문이 국제학술 네트워크를 통해 그에게 전달된 것이었어요. 교수님께서 몇몇 해외 동료들에게 보낸 자료가 학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코엔 박사는 이메일에서 당신의 발견은 우리가 잃어버린 열 지파의 행방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일 수 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잃어버린 열 지파라니요. 기원전 8세기 아시리아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사라진 10개의 지파의 이야기였어요. 수천 년 동안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거든요. 어떤 학자들은 그들이 완전히 동화되어 사라졌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코엔 박사는 후자의 입장에서 오랫동안 그들의 흔적을 찾아 연구해왔다고 했어요. 한 달 후 코엔 박사가 실제로 한국에 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7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젊은 학자 못지않은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발견을 위해 평생을 기다려왔습니다라고 말하더군요. 그는 큰 가방에 각종 참고 자료들과 측정 장비들을 가져왔었어요. 우리는 곧바로 제가 조사했던 지역들을 함께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전문적인 시각에서 제 발견들을 재검토해보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로 간 곳은 그 히브리어 돌판이 발견된 경상북도 마을이었어요. 코엔 박사는 돌판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더니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유물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 시대의 것을 찾기 어려워요 라고 말하면서 세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확대경을 꺼내서 문자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그는 새겨진 문구에 주목했습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서의 내용인데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자주 인용되던 말씀이에요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문자의 형태였어요. 코엔 박사는 이런 서체는 기원전 3세기 갈릴리 지역에서 사용되던 특별한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가져온 자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고대 문서들 중에 동방으로 향한 여행에 대한 기록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경 일부 유대인들이 해 뜨는 땅을 향해 떠났다는 언급이 여러 문헌에서 발견된다고 했어요. 그들은 새로운 약속의 땅을 찾아서라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쿰란에서 발견된 사해 두루마리 중 일부에는 동쪽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라는 내용이 있다고 코엔 박사가 보여주었어요. 코엔 박사와 함께 각 지역을 돌아보면서 저는 제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것은 단순한 지명의 일치가 아닙니다. 실제 역사적 사건의 흔적이에요 라고 확신했어요. 특히 지명들의 배치와 의미가 성경의 지리와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점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는 GPS를 이용해서 각 지점들의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고 이스라엘 지도와 비교해 보았는데 상대적 위치까지도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우리는 일주일간의 조사를 마친 후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발견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개인적인 연구로 남겨둘 수 없는 중대한 역사적 발견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코엔 박사와 저는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권유와 제 현지 조사 결과를 결합하면 학계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역할을 분담해서 코엔 박사는 고대 근동사와 히브리어 문헌 분석을 담당하고 저는 한국사 자료와 현지 조사 결과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논문 초고가 몇몇 동료 학자들에게 공유되자 국제적인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는 학술적 호기심 차원에서 시작된 문의들이었는데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연락이 온 곳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였습니다. 고대사 전문가들이 직접 한국에 와서 확인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특히 그들은 언어학적 분석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미국 하버드 대학교와 독일 튜빙겐 대학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에서는 고고학적 검증을 제안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시작한 연구가 갑자기 국제적인 프로젝트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제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학자들은 강한 반발을 보였어요. 검증되지 않은 가설을 성급하게 발표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내 일부 사학자들은 서구 학자들과 결탁해서 한국사를 왜곡하려 한다는 극단적인 비난까지 했어요. 심지어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과격한 표현을 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학문적 발견이 얼마나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실감했어요. 그런 와중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연구 소식을 들은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연락을 해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소식이 퍼지자 예상치 못한 제보들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비슷한 유물이 있다거나 우리 마을에도 그런 전설이 있다는 제보들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숨어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각자의 집안이나 마을에서만 알려져 있던 비밀들이 갑자기 연결되기 시작한 것이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제주도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우리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이상한 책이 있는데 아무도 읽을 수 없었다며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한문 서적이려니 생각했는데 사진을 자세히 보니 일반적인 한자와는 다른 문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책을 보는 순간 저와 코엔 박사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로 쓰인 기도서였거든요. 게다가 그 할머니의 성씨는 제가 조사한 히브리어 개통 지명과 연관된 가문이었어요. 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면서 우리의 가설은 점점 확실해져 갔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히브리어가 새겨진 바위가 발견되었고 경상도에서는 고대 중동식 매장 방식으로 추정되는 무덤들이 확인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도 생겨났어요. 과연 이들이 정말 잃어버린 10지파의 후손들일까요? 아니면 다른 시기에 온 유대인 집단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이런 흔적들을 남겨놓았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정체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있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DNA 분석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히브리어 개통 지명을 가진 마을의 주민들 중 몇 분이 협조해 주셨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유전학 연구팀과 협력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는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히브리어 개통 지명을 가진 마을 주민들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중동 계통의 DNA 마커가 발견된 것이었어요. 특히 놀라운 것은 이들이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과 공통된 유전적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Y 염색체의 특정 하플로그룹이 일치했고 미토콘드리아, DNA에서도 중동 기원의 패턴이 확인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교류를 넘어선 실제 혈연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통계적으로 봐도 이런 일치가 우연히 나타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코엔 박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다시 쓸 만한 발견입니다라고 말하며 즉시 이스라엘의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그는 밤새도록 이메일과 화상통화로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우리 결과와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유전학 연구소에서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기원을 추적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인도의 코친 유대인, 에티오피아의 팔라샤, 중국의 카이펑 유대인 등을 연구해온 그들에게도 우리의 발견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것이었어요. 더욱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의 유전자 패턴은 현재 중동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고대 유대인의 특징을 더 많이 보존하고 있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대의 유전적 특성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집단과 섞이지 않고 독립적인 공동체를 유지해왔음을 의미했어요. 유전학자들은 이를 유전적 고립이라고 설명했는데 지리적으로 떨어진 곳에서 오랫동안 내온을 지속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인류학적으로도 매우 귀중한 사례였어요. 이 결과가 알려지자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BBC, CNN, NHK 등 주요 방송사들이 취재를 요청해왔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어요. 뉴욕타임스에서는 한반도에서 발견된 잃어버린 지파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갑자기 저는 국제적인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꼈어요. 이 발견이 한국사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역사 왜곡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었으니까요. 한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관련 지역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국사편찬위원회에서도 공식적인 연구팀을 구성해서 더 체계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이스라엘과의 문화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고 발표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시작한 연구가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관광공사에서는 성경 속 땅을 찾아서라는 테마로 관광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분들이 점차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먼 곳에서 왔다니라며 놀라워하시는 할아버지들도 계셨고, 그래서 우리 집안 제사가 다른 곳과 달랐구나라고 깨닫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의 뿌리에 대해 새로운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일부는 히브리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기도 했고, 이스라엘을 방문해보고 싶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장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그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히브리어 기도서를 정밀 분석한 결과였어요.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히브리어 기도서를 자세히 분석한 결과 정말 놀라운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종교적 텍스트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서였어요.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일종의 역사 기록서였던 것이죠. 그 안에는 바벨론에서 동방으로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이들의 이주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날짜와 장소, 심지어 각 단계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여정의 경로였습니다. 실크로드를 따라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 대륙을 지나 마침내 한반도에 도달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들이 거쳐간 도시들의 이름도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었는데 실제 고대 교역로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기원전 2세기경 총 7차례에 걸쳐 한반도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각 집단은 약 10년에서 20년 간격으로 나누어 왔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집단은 서해안에, 마지막 집단은 제주도에 정착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각 집단의 규모와 구성원까지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는데 한 집단당 대략 50가구에서 100가구 정도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각 집단은 고향의 지명을 새로운 터전에 붙이면서 후손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발견한 지명 분포 패턴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어요. 마치 미리 계획된 것처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이주였던 것 같았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기록에는 현지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 이들은 한반도 원주민들과 평화롭게 공존했으며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대체로 환영받는 분위기였다고 되어 있었어요. 특히 이들이 가져온 농업 기술과 수공예 기법이 현지인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예언 같은 구절이었습니다. 훗날 서방에서 빛이 와서 동방의 후손들과 만날 것이며 그때 흩어진 백성이 다시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지금 상황을 예견한 것 같았어요. 코엔 박사와 제가 만나서 이 비밀을 밝혀내는 것까지도 이미 예정된 일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예언적 표현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미래를 내다본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도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기도서의 발견으로 우리는 마침내 완전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한 집단이 바벨론 유배 이후 동쪽으로 이주해서 한반도에 정착했고 2000년 넘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해왔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현지 문화와 융합하면서도 고유한 전통을 지켜냈고 후손들을 위해 증거들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언어적 흔적, 고고학적 유물, 유전학적 증거, 그리고 이 역사 기록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이 모든 발견을 종합해서 우리는 마침내 학술지에 정식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발견된 고대 이스라엘 이주민의 흔적이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어요. 8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었지만 모든 증거를 빠짐없이 담아냈습니다. 발표와 동시에 전 세계 학계가 들썩였습니다. 찬성하는 학자들과 반대하는 학자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지만 증거의 무게는 우리 편이었어요. 몇 달 후 이스라엘 정부에서 공식 초청장이 왔습니다. 저와 코엔 박사를 이스라엘로 초청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제가 발표를 마쳤을 때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그 후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특별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나라는 이 발견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고 문화교류도 활발해졌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사의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돌아온 후 더욱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마치 제가 열어놓은 문을 통해 숨어있던 비밀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세계 각국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보고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일본의 한 연구팀에서는 시코쿠 지역에서 히브리어와 유사한 고대 비문을 발견했다고 연락해왔고, 중국의 학자들은 실크로드 연변에서 유대교 관련 유물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몽골에서는 고대 무덤에서 발견된 부장품들이 중동 양식과 유사하다는 보고가 나왔고요. 우리의 발견이 마치 도미노처럼 다른 지역의 연구들을 촉발시키고 있었어요. 그동안 각자 따로따로 알려져 있던 미스터리들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기 시작한 것이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인도네시아에서 온 소식이었습니다. 자카르타 대학교의 고고학과에서 수마트라 섬의 한 유적지를 재조사한 결과 히브리어 문자가 새겨진 석판들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제가 발표한 논문을 읽고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유물들을 다시 살펴보았다고 했습니다. 연대 측정 결과 우리가 발견한 유물들과 비슷한 시기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집단의 이주가 한반도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에 걸친 대규모 이동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어요. 실크로드가 육로만이 아니라 해로를 통해서도 이어져 있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후속 연구들이 활발해졌습니다. 각 대학의 고고학과와 사학과에서 관련 연구팀들이 구성되었고, 정부에서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체계적인 조사를 시작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특별 전시관을 마련해서 관련 유물들을 한 곳에 모아 전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발견했던 지역들은 이제 국가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는 계획까지 발표되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국의 숨겨진 역사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변화였습니다. 자신들의 뿌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면서 공동체 의식이 더욱 강해졌어요. 히브리어 계통 지명을 가진 마을들끼리 연합체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고, 조상들의 전통을 복원하려는 노력도 시작되었습니다. 잊혀져 가던 제사 방식을 되살리고 구전으로 내려오던 노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일부 젊은이들은 이스라엘로 어학연수를 떠나기도 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갖게 된 새로운 자부심이었습니다. 코엔 박사는 한국에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잃어버린 역사를 찾을 수 있는 보물창고라고 말하며 장기간 체류할 계획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고, 한국 정부와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도 시작되었습니다. 양국은 이 발견을 계기로 학술 교류뿐만 아니라 경제적 협력도 확대하기로 합의했어요. 실제로 한국의 IT 기술과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이 만나는 새로운 프로젝트들도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처음 히브리어 원문을 펼쳐든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개인적인 탐구가 이렇게 큰 발견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의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우리 역사의 한 단면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죠. 지금도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될 때마다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져 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완전한 그림이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연구가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발견이 또 있었습니다. 북한 지역에서도 비슷한 흔적들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었어요. 탈북민 중 한 분이 저희 연구 소식을 듣고 연락해 오셨는데, 함경북도 산골에 이상한 돌무덤들이 있었다며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어릴 때부터 그 돌무덤들을 보고 자랐는데
다른 지역의 전통적인 무덤과는 확연히 다른 구조였다고 하셨어요. 그 무덤들의 구조가 고대 이스라엘의 매장 방식과 유사하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시신을 동쪽으로 향하게 눕히고 특별한 돌로 덮는 방식이 구약 성경에서 묘사하는 매장법과 놀랍도록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평양 근처에 있다는 고대 비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탈북민분께서는 어릴 때 할아버지로부터 아무도 읽을 수 없는 글자가 새겨진 오래된 비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는 그 비석을 하늘 글자라고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 비석은 일제강점기에도 일본인들이 여러 번 조사했지만 해독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왔어요. 이것이 혹시 히브리어 비문은 아닐까 하는 추측이 들었지만 분단 현실상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분이 기억하는 비석의 모양과 글자의 특징을 들어보니 고대 히브리어 비문일 가능성이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의 조선족 학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변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들 중에도 비슷한 전설이나 풍습을 가진 집안들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두만강 유역의 한 마을에서는 매년 특별한 제사를 지내는데 그 방식이 일반적인 조선족 전통과는 다르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 때 특별한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에 알 수 없는 단어들이 섞여 있다고 했어요. 그 단어들을 녹음해서 분석해본 결과 히브리어로 추정되는 표현들이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길림성의 한 박물관에서는 오래전에 수집했지만 정체를 알 수 없었던 유물들이 우리 연구와 연관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어요. 그 유물들 중에는 중동 지역의 것으로 추정되는 장신구와 토기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실크로드 교역의 산물로만 여겨져 왔었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보니 고대 이스라엘 집단의 이주는 현재 남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 나아가 만주 일대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이들은 하나의 큰 집단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나뉘어 각각 다른 경로로 정착했던 것 같았습니다. 일부는 바다를 통해, 일부는 육로를 통해 한반도에 도달했고, 또 다른 일부는 만주를 거쳐 북쪽에서 내려왔을 가능성도 있었어요. 한편 국제적으로도 우리 연구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졌습니다. 미국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서는 특별 전시회 개최를 제안해왔고, 영국 대형박물관에서도 관련 유물들의 공동 연구를 제안했어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고대 근동 문명 전시에 우리의 발견을 포함시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탈리아 바티칸 박물관에서도 성경 고고학 관점에서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어요.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이스라엘에서 온 편지들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의 발견에 대해 깊은 관심과 감사를 표현해 주었어요. 잃어버린 형제들을 찾게 해주어서 고맙다는 내용의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특히 홀로코스트 생존자 한 분이 보내주신 편지는 정말 잊을 수 없었어요. 흩어진 민족이 다시 만나는 기적을 보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씀이 깊이 와 닿았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의문들도 생겨났습니다. 과연 이들은 언제까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했을까요? 그리고 현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들의 후손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 모든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역사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한국사의 출발점이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로운 이야기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 서재에서 히브리어 원문을 펼쳐들었을 때 저는 단순히 언어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발걸음이 이렇게 큰 발견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마치 실을 하나 잡아당겼더니 거대한 테피스트리 전체가 풀려나온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호기심이 가장 큰 진실을 드러내는 열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연구를 통해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2000년 전 낯선 땅에 정착한 이들의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 곁에서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남긴 지명들 속에서, 후손들이 지켜온 전통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DNA 속에서 말이에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과 만나며 느꼈던 감동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뿌리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정체성이란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것은 단순히 혈통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가치와 정신을 이어받고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엔 박사와의 만남도 운명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두 학자가 만나 하나의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학문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을 새삼 실감했어요. 진리를 향한 열정만 있다면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어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발견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서 온 이방인이고 동시에 어딘가로 향해 가는 순례자라는 것 말이에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나먼 동방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듯이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될 것이고, 더 많은 진실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완전한 그림이 드러날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해요. 여러분도 혹시 일상에서 작은 의문을 갖게 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 작은 호기심이 어쩌면 놀라운 발견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